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러시아군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빅토르 포즈니히르 러시아 총참모부 작전총국 제1국장은 어제 베이징에서 열린 안보회의에 참석해 미 국방부가 핵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방어망을 개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포즈니히르 국장은 또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는 상당 부분 공격형 무기들로 전환되고 있으며 선제 타격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포즈니히르 국장은 이어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포즈니히르 국장은 다만 러시아와 중국이 올해 초 국경 인근에서 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한 가상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했던 점을 언급했습니다. 러시아 전투기들이 시리아 알레포 반군 지역에 공습을 재개해 20여 명이 사망했다고 반정부 활동가 단체가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어제의 공습은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정부가 지난주 민간인들의 무장 해제와 반군 장악 지역 탈출을 위해 공습을 줄일 것이라고 발표한 이래 가장 강력했다고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가 밝혔습니다. 아사드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민간인들은 정부의 발표를 대체로 무시했고 반군들은 이를 기만으로 규정했습니다. 한편 시리아 관영산하통신은 반군이 알레포 서부 정부 장악 지역에 폭격을 가해 적어도 4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터키의 레셉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라크 모술 탈환을 위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과의 전투에 투입될 병력에 터키군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어제 이스탄불에서 순위파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라크 주둔 터키군이 모술 인근 기지에서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또 터키군은 이라크 시아파 정부의 명령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터키와 이라크 관계는 터키가 지난해 순위파 지역인 모술 북동부에 ISIL과 싸우는 지역군 훈련을 목적으로 병력을 파견하면서 긴장 상태로 치달았습니다. 이라크 북부 지역에서 ISIL과 싸우고 있는 쿠르드군이 최근 소형 무인기에 탑재된 폭탄 공격으로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쿠르드군은 당초 이 무인기가 ISIL이 지역 정찰을 위해 날린 것으로 추정하고 검색을 위해 진지로 가져갔다가 폭발을 일으켜 병사 2명이 숨졌습니다. 이라크 주둔 미군 지휘관들은 ISIL이 지난달 소형 무인기를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폭발물 탑재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의 수십 개 대형 기업들이 올해 2분기에 오염 기준치를 심각하게 초과했다고 중국 환경부가 밝혔습니다. 중국 환경부는 오늘 발표에서 북동부 산업지구 내몽골과 랴오닝성, 또 중국 최대 철강 생산 지역인 허베이성 등을 환경오염 최대 배출 기업이 위치한 지역으로 지목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55개 업체에 대해 강력한 관리 감독과 벌금, 생산량 규제 등 징벌적 조치들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영 석유업체 페트로차이나의 다렌 지사는 850만 위안, 미화 약 127만 달러, 그리고 국영 철강 제조업체인 안강그룹은 15만 위안의 벌금을 각각 부과받았습니다. 휴대전화 발화 사고로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 삼성전자가 올해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을 전망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올해 3분기 영업이익 전망을 당초 69억 달러에서 46억 달러로 3분의 1 감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출시한 최고급 사양의 휴대전화 갤럭시 노트 7에서 발화 사고가 잇따르면서 한국 증시에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최근 이틀 만에 9%까지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결국 어제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해 노트7의 전 세계 판매 공급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0월 12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을 논의 중인 미국과 중국이 민생 목적을 예외로 한 수출 금지 조항을 놓고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인신매매 피해 방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며 북한을 특정 자금 지원 금지 대상으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필리핀의 한 교도소에서 중국인 조직을 통해 재소자들 사이에 북한산 마약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요일인 내일 북한은 구름이 많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1도,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20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3부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유엔 안보리의 새 제재 결의안을 놓고 미국과 한국 두 나라와 중국 간 입장차가 확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생 목적을 예외로 한 북한의 수출 금지 조항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 관계자는 11일 BOA에 새 대북 제재 결의안 논의에서 민생 목적을 없애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가 논의 중인 새 결의안에 기존 광물 수출 금지 등에 적용됐던 민생 목적은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을 삭제하는데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한국 언론들도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 정부가 민생 목적 교역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역시 지난 9일 한국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논의가 진행 중임을 확인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안보리 결의 2270호에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우려한 예외 조항이 포함됐지만 이 중 일부는 제재를 시행하고 이행하지 못하도록 이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 결의안 논의에서 우리가 목격한 결점을 다루길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3월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에 대응하는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하면서 북한의 광물에 대한 수출 금지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대량 살상무기 개발과 관련이 없는 민생 목적의 교역을 예외로 해 북한에 실질적인 타격을 입히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북한의 대중국 석탄 수출은 246만 톤으로 1998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또 북한 선박들이 여전히 중국 내 석탄과 철광석 등을 야적하는 중국의 항구에 활발히 드나들고 있는 사실이 BOA 취재 결과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관련국인 한국 정부는 민생 목적 예외라는 조항 아래 행해지고 있는 북한의 광물 교역을 줄여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북한의 자금줄을 끊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상임이사국이자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이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류제이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8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들의 복지와 인도적 필요에 영향을 끼칠 순 없다며 관련 당사자들이 긴장을 완화시키도록 충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측이 추진하는 민생 목적 예외 조항 삭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안보리의 대응이 명백히 북한의 핵 활동을 겨냥해야 한다고 믿는다면서 이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와 안정 유지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새 결의안에 대한 초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시작부터 양측의 입장차가 뚜렷해 결의안 채택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데니엘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새 대북 결의안 채택을 낙관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셀 차관보는 11일 제재 수위가 얼마나 높을지 알 수는 없지만 새 안보리 결의는 나올 것이라면서 새 결의가 북한을 제재하고 규제하는 데 중대한 진전을 나타낼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강력한 대북 독자 제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남북 간 별다른 교류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제재 수단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지난 10일 서울 외교부에서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와 면담한 뒤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 기존보다 더 강력한 독자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에 취했던 독자 제재에 이어서 훨씬 더 강력한 그런 독자 제재 방안을 이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도 지난 11일 기자 설명회에서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실효적인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3월에 금융제재, 해운 통제, 수출입 통제, 그리고 출입국 제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독자 제재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추가 제재 방안들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더 강력한 제재의 범위와 강도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8일 독자 제재를 발표하면서 북한 단체 24곳 등 30개 단체와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 같은 북한 인사 40명의 이름을 금융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당시 금융제재엔 한국 국민과의 외환 거래와 금융거래 금지, 한국 내 자산 동결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국 측은 또 해운 분야에서 외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뒤 180일 이내에 한국에 입항하는 것을 불허하는 건 물론 제3국 국적이지만 실질적으로 북한 소유인 편의치적 선박의 입항도 금지했습니다. 여기에다 수출입 통제의 경우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우회해 한국으로 위장 반입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남북 간 물품 반출입에 대한 통제도 강화했습니다. 새 제재엔 기존 제재를 토대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우선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지난 3월 독자 제재가 이루어졌던 범주들 중 다양한 분야에서 골고루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보면 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 측근들, 예를 들어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나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이 제재 명단에 올라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더 강력한 대북 독자 제재엔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박사는 제재라는 건 상대방의 이익이 될 만한 걸 사전에 차단하는 건데 지금처럼 남북 간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에선 실질적으로 북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재 효과가 있으려면은 우리하고 북한하고 뭐가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거래가 됐든 우리가 뭐 이렇게 원조를 하고 있든 뭘 하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 하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형식상 늘어날 수는 있어요. 지난번 인원보다 뭐 10배 되는 인원을 갖다가 뭐 명단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랑 연결된 고리가 없다는 거죠. 한동대학교 국제정치학과 김준영 교수도 현 상태에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독자 제재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우리가 뭔가 네트워크 있어야지 그걸 끊는 거잖아요, 독자 제재는. 그러니까 북한하고 남하고 릴레이션십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북한을 할 수 있는 거는 없는 거죠. 김준영 교수는 북한으로 유입되는 자금 차단 차원에서 한국 입국 탈북자의 북한 송금을 금지하는 데 대해선 탈북자 송금 자체가 중국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 문제는 중국 당국의 도움이 필요한 문제지 한국 정부의 독자 제재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의 북핵 육자회담 수석 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과거와 차원이 다른 특단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홍균 본부장은 오늘 서울에서 열린 민주평통 해외지역회의에 참석해 한국에게 북한 핵 문제는 턱 밑에 비수와 같은 문제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현재 국제사회 내 북한의 구도가 보다 굳어지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제재 결의와 주요국의 독자 제재 등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미한 연합 방위 태세가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첫 핵실험을 실시한 지 지난 9일로 꼭 10년이 됐습니다. VOA는 이를 계기로 북한의 핵개발 10년과 국제사회의 대응을 짚어보는 5차례 기획 보도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북한 핵실험에 맞선 국제사회의 조치와 향후 대응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백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한 제재라는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가 채택된 건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I would say in Korean, 이제 그만하세요. Or please stop it now.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석탄, 철광석, 금 등 광물에 대한 제재를 최초로 도입했고 화물 검색에서 금융 제재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포위망을 좁혔습니다. 21세기 첫 핵실험이 10년 사이 5차례로 늘어나는 동안 북한의 하늘과 바다를 원천 봉쇄하는 수위에 이른 유엔 대북 제재 출발은 2006년 10월 14일 채택된 안보리 결의 1718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The draft resolution has been adopted unanimously as resolution 1718.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해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 물자의 거래를 막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조지 W.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은 즉각 유엔의 대북 규탄에 동참하고 아시아 동맹국들에 대한 안보 공약을 확인하는 동시에 육자회담 재개를 촉구하며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법 또한 모색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condemns this provocative act. Once again, North Korea has defied the will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respond. 2006년 12월 1년 만에 열린 육자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의 핵 폐기와 상응 조치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북한은 미국이 방코델타 아시아은행 제재 문제를 선결하지 않는 한 핵 개발을 중단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어 2007년 213 합의와 13 합의를 거치며 실마리를 찾는 듯했던 북핵 문제는 북한이 시리오 채취를 비롯한 과학적 검증과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에 대한 신고를 완강히 거부하면서 다시 궤도를 이탈했습니다. 결국 북한은 이듬해 5월 2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유엔 안보리는 즉시 이를 가장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전문가 패널 구성 등 강경한 제재를 담은 결의 1874호를 채택했습니다. The draft resolution has been adopted unanimously as resolution 1874 of 2009.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 물자의 거래를 제한한 건 1718호와 다를 바 없지만 이런 물품을 운송한다고 의심되는 화물선까지 검색할 수 있게 된 건 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인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선 1월 4차, 9월 5차 실험을 강행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이에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자동적으로 중대한 추가 조치를 취한다는 조항을 포함한 2094호와 가장 최근의 2270호 등으로 제재 강도를 대폭 높였지만 북한은 오히려 핵 개발을 멈추지 않겠다는 결의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엄과 생존권을 보호하고 진정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국가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 조치는 계속될 것입니다. 올해 초 일부 내용이 공개된 유엔 기밀 보고서는 아프리카 나라들을 중심으로 한 몇몇 유엔 회원국들이 제재를 완전히 실행하지 않은 것을 실패 원인 중 하나로 진단했습니다. 또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기업들이 외국 기업의 대리인을 파견해 금지된 활동을 했고 외교관들이 중개인 역할을 하며 일부 국가들과 거래를 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안보리 결의와 미국의 독자 제재의 결합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 이 때문입니다. The two complement each other. I think that each needs the other.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미국 등 각국 정부의 독자 제재가 유엔 제재 결의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이미 2006년 10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5 채택 직전 이란과 시리아에 적용하던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법에 북한을 제재 대상 국가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어 2008년 6월 대통령 행정명령 13466호를 시작으로 2010년 8월 13551호, 2011년 4월 13570호, 7월 13619호, 2015년 13687호, 그리고 올해 3월 13722호까지 북한을 직간접적으로 제재하는 6개의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북한 핵실험만을 겨냥한 건 아니었지만 북한 정부와 노동당 자산을 동결하고 거래를 차단하며 해외 근로자 송출을 금지하는 등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8년에 걸쳐 제재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지난 7일 VOA에 미국이 자체적으로 현재까지 북한의 72개 기업과
71명의 개인에 심각한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To date, we have imposed significant sanctions, including designating 72 entities and 71 individuals. 특히 미국은 지난 2월 북한에 초강력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 법안을 마련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 능력 향상,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를 획득하지 못하도록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했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강경 기류는 사만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최근 이례적으로 판문점까지 방문해 미국의 대북 압박 의지를 강조한 데서 잘 드러납니다. We are committed to using all the tools in our toolkit to address this serious threat. 미국 외에 적어도 12개 국가가 최근 북한과의 외교 경제적 관계에서 실질적 변화를 보인 것도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몽골, 베트남, 우간다, 앙골라, 콩고 민주공화국, 몰타, 폴란드, 싱가포르 등이 북한 외교관 추방이나 군사협력 단절, 비자 연장 중단 등을 통해 대북 압박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제재의 궁극적 목적은 단지 북한을 옥죄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포용과 압박 모두 북한 핵을 저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제재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미국과 한국 정부의 입장과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북한의 대처 능력만 올라갈 것이라는 진단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반성과 비판은 그러나 엇갈린 제안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임스 켈리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 5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달 12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차기 정부가 대북 정책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포함한 접촉을 시도해 볼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Well, some kind of contact with them, which may include talks. 반면 켈리 전 차관보의 후임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7일 VOA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새로운 양보를 들어주면서 대화를 재개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We should not engage in talks that involve North Korea demanding new concessions. 점점 거세지고 대담해지는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해 대북 선제 타격론이 제기되는 것도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대한 미한 양국의 위기감을 반영합니다. 올해 이미 2차례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이 몰아치듯 추가 실험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10년간의 대북 전략과 대응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네, 북한 핵실험 10년을 되돌아보는 기획보도. 내일 이 시간에는 네 번째 순서로 북한 핵실험과 자원 분배의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한국 육군본부는 오늘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한국군의 독자적인 특수작전 수행 능력을 구비할 것이라며 MH급 헬기 등 공중 침투 자산과 소형 위성 통신 장비, 또 특수작전용 기관총 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육군이 도입을 추진하는 MH급 헬기는 야간과 악천 후 기상에도 특수전 병력 40여 명을 태우고 적진 600km까지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장광현 항공작전사령관은 한국 특전사가 유사시 전개에 필요한 항공 침투 자산을 미군에 의존하고 있다며 독자적인 침투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대 초반까지 침투 자산의 성능 개량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인신매매 피해 방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면서 북한을 특정 자금 지원 금지 대상으로 또다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비인도적 지원과 교육문화 교환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이 금지됩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에 근거해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대상 국가에 북한을 포함시켰습니다. 미국 연방관보 11일자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2017 회계년도에 에리트레아와 러시아, 시리아와 함께 북한에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이나 통상 관련 지원을 제외한 다른 지원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을 포함한 이들 나라 정부의 당국자들이 교육, 문화 교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데 필요한 자금 지원도 금지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나라들이 인신매매 피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거나 이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때까지 이 같은 자금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2017 회계연도에 다국적 개발은행과 국제통화기금 IMF의 미국 대표들에게 북한이 인간의 기본적 필요에 대처하는 인도적 지원과 통상 지원 또는 개발 지원을 제외한 다른 기금을 이용하거나 대출을 받는 것을 거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습니다. 미국의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은 지난 2000년에 제정됐으며 이후 북한은 해마다 이 법에 따른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지난 6월 말 발표한 2016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악의 등급인 3등급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북한은 2003년 이후 14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인신매매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고 인신매매 희생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나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스테판 디옹 캐나다 외무부 장관이 지난 7월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을 만나 북한에 억류 중인 임현수 목사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공영방송인 CBC는 지난 7월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ARF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했던 디옹 장관이 이 현지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잠시 만났다고 11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행사장 복도에서 리 외무상을 우연히 만난 디옹 장관이 리 외무상에게 말을 건넸고 이어 짧은 이야기를 나눈 뒤에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외무부는 디옹 장관이 이 자리에서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와 관련해 긴급한 영사 문제를 리 외무상에게 전달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 오갔는지 또 디옹 장관이 리 외무상에게 어떤 요청을 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임현수 목사는 지난 1997년부터 18년 동안 북한을 100회 이상 드나들며 대규모 인도주의 지원 사업을 펼치다가 지난해 1월 억류됐습니다. 이후 임 목사는 지난해 12월 국가 전복 음모 혐의로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필리핀의 한 교도소 안에서 유통되는 마약 가운데 일부가 북한산이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이 사고 파는 북한산 마약은 중국인 조직을 통해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필리핀 뉴 빌리비드 교도소 안에서 유통되는 마약 가운데 일부가 북한산이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뉴 빌리비드 교도소는 필리핀 수도 마닐라 외곽에 위치해 있으며 주로 마약 사범들이 수감돼 있습니다. 지난 10일 필리핀 하원이 개최한 청문회에 나온 JB 세바스찬 씨는 뉴 빌리비드 교도소 안에서 사고 팔리는 마약의 원산지를 밝혔습니다. To the best of your knowledge, JB, no? Yes, Your Honor. Saan ba galing yung sabong yan? Sa China po. Sa China. And North Korea. 세바스찬 씨는 교도소 안에서 불법 유통되는 마약이 어디에서 온 것이냐는 로버트 바버스 위원의 추궁에 중국과 북한이라고 답했습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세바스찬 씨는 뉴 빌리비드 교도소에 수감된 장기수로 교도소 안에서 마약 유통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바스찬 씨는 청문회에서 한때 뉴 빌리비드 교도소에 들어오던 마약의 60%에서 70%가 북한에서 온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증언에 따르면 교도소 내 중국인 범죄 조직이 외부 중국 조직과 연계해 마약을 교도소 안에 들여와 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문회에서는 또 북한과 중국산 마약을 판 돈 일부가 현직 상원의원에게 건네졌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현재 필리핀의 두테르테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 범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내 마약 사용이 확산하면서 북한산 마약이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로 밀수출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한 영국인이 북한산 필로폰 100kg을 태국과 필리핀을 거쳐 미국으로 반입하려다 적발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부가 직접 마약 밀수출에 관여하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미 국무부가 올해 초 발표한
2016 국제 마약 통제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70년대부터 2004년까지 북한 관리들이 마약 밀매에 관여한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이후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현재 북한에서는 관리들을 매수한 범죄 조직이 소규모 공장에서 마약을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과 주변국들의 협력이 가능하지 않아 북한산 마약의 밀수출을 추적할 길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통일이 된다면 남한과 북한 간의 서로 다른 법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가 될 텐데요. 이 서울에서 남북한 통일 이후 한국의 토지 제도와 국가 승계 문제를 논의하는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박은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1부가 시작되고 제2부에서는 12일 서울 역삼동에 있는 대한변협회관 통일대한민국의 미래상 통일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통일에 따른 법제도 분야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통일 준비를 위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이를 공론화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이번 토론회의 진행을 맡은 대한변협 통일문제연구위원회의 라은정 변호사입니다. 앞선 독일의 예라든가 이런 통일의 예를 봤을 때 법질서에 대한 통일 법질서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로는 아직 연구는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어떤 통합적인 법질서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이번 세미나가 아주 그래서 매우 중요하고 뜻깊은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전 준비가 있었던 독일의 경우에도 막상 통일이 되고 나서는 굉장히 많은 혼란 때문에 혼란스러웠는데 하물며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통일이 오게 된다면 그야말로 정말 준비되지 않은 통일을 맞게 됨으로 인해서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미래 시뮬레이션, 통일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모습을 미리 점검을 해보고 대비를 해보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토론회에는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과 하창우 대한변협회장 그리고 법제도 분야의 전문가들과 학생들이 함께했는데요.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통일한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추구하는 한편 북한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통일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지지 기반을 튼튼히 넓혀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심도 있게 다루지 못했던 법제도 측면에서의 북한 현실을 이해하고 통일 이후에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 지역 토지 이용권 문제, 남북한 주민 간 자녀의 국적 취득, 남북 통일 이후 통일 영토 재산 및 채무 문제 등에 대한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통일 준비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음하지 않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박정원 국민대 교수가 북한 토지제도 동향과 남북 토지법제 통합 과제를, 한명섭 변호사가 남북 통일과 국가 승계를 주제로 발표했는데요. 박정원 국민대학교 교수입니다. 네, 우리 통일을 하게 되면은 이 북한의 토지 문제에 대한 처리가 아주 중요한 문제로 나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제 우리 통일됐을 때 북한 지역에 있는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 처리 또 재산권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중요한 그런 내용이고요. 토지제도는 이제 독일 같은 경우 사례가 있었죠. 근데 독일 사례는 우리로 보면 완전히 성공한 그런 사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참고로 해서 가장 바람직한 우리 상황에 맞는 그런 토지제도의 통합 방안을 찾아보는 게 좋겠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토지라고 하는 것은 통일되고 나면 우리도 중요한 문제지만 또 북한은 북한 주민이 또 살아가는 터전이기 때문에
중요한 그런 문제로 대두가 될 것이고 그것은 또 통일국가의 안정성 확보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그런 문제를 좀 잘 다뤄야 된다 하는 점에서 연구를 했고 오늘 좀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박정원 국민대 교수의 발표에 이어 대한변협 북한인권특별위원회의 우인식 변호사와 통일법정책연구회의 오은지 변호사의 토론이 있었는데요. 오인식 변호사는 통일 국면에서 한국 주민들의 대규모의 투자가 예상되는 만큼 그러한 투자를 원활히해 어떻게 북한 지역의 경제를 일으킬 것인가, 또한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북한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정교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오은지 변호사는 통일 이후 통합제도 실현 이전에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2부 발표는 대한변협 통일문제연구위원회의 한명섭 변호사가 맡았는데요. 한명섭 변호사는 남북통일과 국가승계를 주제로 북한 조약승계, 북한의 국가재산, 문서, 채무승계 부분, 그리고 북한 주민의 국적승계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2부 토론은 통일법정책연구회의 김윤희 변호사와 하영욱 변호사가 맡았는데요. 김윤희 변호사입니다. 그 발제자분께서는 북한의 인권 조약에 대해서 이제 소멸이 되고 남한의 인권 조약이 이제 확대 적용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거는 현재 이제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과 그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된 발제자분의 의견이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남북 통일과 국가 승계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그에 대해서 이제 발제자분께 이제 질의를 하는 토론자로 나왔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있는 내용 크게 두 가지예요. 남한과 북한이 이제 통일한국이 되었을 때 이제 국경 조약에 관한 이제 승계 문제와 그리고 북한의 채무에 대한 승계 부분인데 그 채무에 대한 승계 부분은 특별히 남한에 대한 차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발제자분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통일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중심으로 이어 3부에서는 김태훈 대한변협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매년 한 차례 열리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가 이달 말 예정돼 있습니다. 예.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행사에 대한 관영 언론과 그 외신들의 시각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 보겠고요. 오는 2024년 올림픽 개최지 후보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 도시 가운데 하나인 이탈리아 로마가 유치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예. 끝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자, 먼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이달 말에 열린다고요? 예, 보통 매년 가을에 한 차례 열리는 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 줄여서 이 중전회라고 하는데요. 예. 작년에 18기 중앙위 5중전회가 진행됐고 올해는 이 6중전회입니다. 네. 중전회에는 그 당 중앙위원 200여 명하고 후보위원 170여 명,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핵심 인사 370여 명이 참석해서 주요 정부 정책하고 공산당 지도 방침에 대한 얘기를 나눕니다. 예. 지난해 5중전회는 올해부터 시작된 13차 5개년 경제계획에 이 뼈대를 결정하는 데 주력했기 때문에 경제가 중심이었는데요. 오는 24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6중전회는 정치 분야에 초점이 맞춰질 예. 걸로 봅니다. 중국은 뭐
그 사실상 공산당 일당 체제니까 여기서 나눈 내용들이 이제 주로 정부의 주요한 정책에도 또 반영이 될 텐데 바로요. 네. 이번 육중전의 준비 과정을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챙기고 있다고요? 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달 들어서 육중전회 준비를 위한 당과 정부 각 기관의 각종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의제 발표 준비를 점검하고 있었고요. 예. 공산당 중앙의 정책 결정을 철저하게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회의가 향후 수년간 중국 정부의 개혁 속도를 높일 계기가 될 걸로 예고했습니다. 예. 지난 중앙회의는 경제 계획 이게 핵심 의제였고 올해는 이제 정치 분야가 중심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제가 논의가 될까요? 네, 사실 이 논의보다는 발표라는 말이 맞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까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당석이나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등이 당과 국가 운영 전략에 대한 지침을 하달하면 회의 구성원들이 이 실천을 다짐하는 행사였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육중전회에서 시 주석이 어떤 의제를 발표할지에 주목되는데요. 네. 중국 관영 매체들은 국가를 이끄는 공산당 내 규율과 기강을 확립함으로써 부패를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일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이 핵심 의제를 전망했고요. 예. 이와 관련해서 직무를 유기하는 일부 공직자들을 단속하는 데에도 힘을 쏟게 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 1년 동안 중국 공산당의 정치 분야에서 핵심 의제는 이 부패 방지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부패와의 전쟁은 뭐 최근 시진핑 주석이 당 간부들과 정부 고위직들에 강조하고 있는 이 4대 전면 지침 가운데 첫 번째로 꼽히는 엄격한 당 관리, 이른바 종엄치당과 연결이 되는데요. 예. 이번 육중전회에서는 이 반부패 규정을 대폭 확대 강조한 공산당 정치생활 준칙을 제정하고 당 내부 독립기관을 통한 감독 조례를 개정하는 일이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앞으로 중국 공산당과 정부 고위직 관리들의 부패의 여부를 관리 감독하는 그런 규정을 대폭 늘려서 이 기준에 어긋나는 사람은 곧바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예. 사법 처리를 의뢰하는 이런 강력한 조치가 뒤따르게 되는 겁니다. 예. 이 부패와의 전쟁은 뭐 투명성을 추구하는 모든 정부에게는 중요한 과제일 텐데 하지만 중국이 이것을 지금 강화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외신들은 조금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강화되는 반부패 규정이 시 주석이 자신의 정적들을 숙청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건데요. 예. 벌써부터 홍콩과 타이완 등지의 반중국 성향 매체들은요. 이번 육중전회가 시 주석이 자신의 반대파들을 완전하게 제거해서 장기 집권 토대를 닦는 일이 그런 일정이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그 밖에 중요한 의제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번 회의에서는 또 이 중국 공산당의 후계 구도가 논의될 걸로 보이는데요. 예. 이 문제도 시 주석의 장기 집권을 쉽게 하는데 이용될 걸로 많은 매체들이 예측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중국 정가에서는 67세까지 유임하고 68세에 은퇴한다라는 뜻을 담은 고위직 인사 원칙인 7상8하라는 게 있는데요. 예. 이 원칙에 따르면 1948년생인 왕치산 서기를 비롯한 시 주석의 핵심 측근들이 곧 줄줄이 물러나야 하는데요. 예. 이 시 주석이 이번 회의에서 왕석이를 비롯한 주변 인사들을 유임시킴으로써 사실 이 7상8하 원칙을 폐기할 거라는 겁니다. 예. 이 왕석이가 이번 육중전회 이전부터 시 주석의 반부패 사정을 활발하게 펼치면서 이전 정권 사람들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과정에 핵심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예. 시진핑 주석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기 집권을 노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 서방 언론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네, 얼마 전에 미국 신문 뉴욕타임스도요. 내년 19차 당대회를 전후로 시 주석의 후계자가 정해지는 것이 관례지만 시 주석이 이런 절차를 계속 연기하는 방식으로 장기 집권의 계기를 마련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시 주석이 이번 육중전회에서 1인 지도체제를 공식 선언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예.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도요. 시진핑 주석이 최근 리커창 총리의 몫인 경제 분야까지 직접 챙기는 등 1인 지배 체제를 강화하고 있는 점을 들어서 장점인 전 주석부터 이어져 온 주석 임기 2차례 수행을 통한 10년 집권의 원칙을 깨고 그 이후에도 자리를 지킬 수도 있을 거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가 2024년 올림픽 유치를 포기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8월에 브라질 리우제네이루에서 하계 올림픽이 진행이 됐죠. 네.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의 다음 개최지가 2020년 바로 일본 도쿄인데요. 바로 그 다음 해인 2024년 올림픽을 치를 장소를 놓고 각국의 주요 도시들이 경쟁하고 있는데 예. 유력한 후보 가운데 하나였던 이탈리아 로마가 어제 유치 신청을 공식 철회했습니다. 네. 이로써 2020년 올림픽 유치전에서 도쿄와 막판까지 경쟁하다가 예산 문제로 중도 탈락했던 로마가 예. 2번 연속 올림픽 유치 경쟁을 접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이유가 뭔가요? 재정난 때문인데요. 예. 당초 이 마테오 렌치 총리가 이끄는 이탈리아 정부하고 이탈리아 올림픽위원회는요. 심각한 경제난으로 침체기를 겪었던 이탈리아가 다시 국제사회에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2024년 이 올림픽 유치 계획을 의욕적으로 추진했는데 예. 지난 6월 로마시 역사상 2,70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시장이 된 이 비르지니아 라지 시장이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로마는 지난 1960년에 올림픽을 치르면서 지게 된 빚을 아직까지 갚아나고 있다면서 예. 경기장을 만들고 고치는 토건업자들만 혜택을 보는 올림픽을 치를 여력이 우리 도시는 없다. 이렇게 정부 계획에 반기를 들었었죠. 예. 올림픽처럼 큰 국제 대회 이러는 거 치르는데 비용이 상당히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올림픽 개최 도시들의 재정 운용 큰 숙제입니다. 예. 올림픽 대회를 치렀던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는요, 주정부가 파산한 상태에서 경기를 진행했고요. 2020년 대회를 유치한 일본 도쿄도 애초 세워놨던 주요 경기장 신규 건설 계획을 재검토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고쳐서 쓰거나 그마저 어려울 경우에 후쿠시마를 비롯한 인근 도시 시설을 빌려 쓰는 분산 개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예. 어쨌든 2024년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는 다른 후보 도시들에게는 이 로마의 중도 하차가 좀 반가운 소식이 되겠군요. 남은 곳이 어딘가요? 네, 이제 2024년 올림픽 개최지는 프랑스 파리,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이렇게 세 곳 가운데 하나에서 결정될 텐데요. 예.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요, 이들 세 도시의 유치 계획서를 검토하고 현장 실사를 벌이는 심사 과정을 거친 뒤에 내년 9월 총회에서 대회 개최지를 발표합니다. 네, 세계는 지금 마지막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제 정말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요. 네. 공화당이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군요. 네,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같은 당 소속인 폴 라이언 하원 의장에 대해서 유력하고 비효율적이라면서 이런 사람들의 지지는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어제 11일 폭스뉴스에 출연한 트럼프 후보가요. 라이언 의장하고 다른 공화당 정치인들이 자신을 돕지 않는데 분노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지난 주말에 트럼프 후보의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큰 파문이 일었는데 네. 이를 계기로 또다시 트럼프 후보와 공화당 지도부의 관계가 삐걱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여성을 비하하고 이 성폭행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이 담긴 2005년 녹음 파일이 지난 금요일 7일 워싱턴 포스트 신문을 통해서 공개됐는데요. 예. 그 뒤에 존 맥케인 연방 상원의원 등 공화당 정치인들이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를 접었습니다. 예. 라이언 하원 의장은 지지를 철회하진 않았지만 앞으로는 트럼프 후보를 위해서 선거 운동을 하지 않고 하원이 다수당으로 남을 수 있게 하는 데만 주력하겠다고 밝혔죠. 예, 여기에 트럼프 후보가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공화당 내에서요. 트럼프 후보에게 사퇴 압력이 들어오는 상황인데요. 예. 트럼프 후보가 어제 미남부 텍사스주 유세에서 선거 운동을 끝까지 계속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실 골수 트럼프 후보 지지자들 가운데는 이번 녹음 파일 논란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사람도 많은데요. 예. 다른 중요한 문제들이 있고 트럼프 후보가 사과를 했으니까 넘어가야 예. 한다는 거죠. 예. 하지만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들한테는 이 녹음 파일이 미치는 영향이 클 거로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공화당은 어쨌든 이렇게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보통 이제 선거 막판에는 정당들이 똘똘 뭉쳐서 총공세를 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네. 민주당은 어떤 겁니까?
예, 민주당은요, 바락 오바마 대통령, 또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 이 퍼스트 레이디 미셸 오바마 여사, 또 조 바이든 부통령 등이 나서서 클린턴 후보를 위해서 선거 운동을 벌이는 말씀하신 대로 단합된 모습을 예. 보입니다. 클린턴 후보가 어제 미 동남부 플로리다주에서 유세를 했는데요. 2000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엘 고어 전 부통령과 함께했습니다. 예. 이 고어 전 부통령은 또 환경운동가로 유명하죠. 기후변화 운동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인물인데요. 예. 그런 만큼 어제 클린턴 후보의 유세는 이 환경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네. 자, 끝으로 두 후보의 지지율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나온 로이터 통신과 입소스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은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45% 대 37%, 그러니까 8%포인트 격차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예. 이번 조사는 일요일 2차 TV 토론회가 끝난 뒤에 실시된 겁니다. 예, 그렇군요. 자,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량희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 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목요일인 내일 북한은 구름이 많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4도에서 영상 11도,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20도가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평안남도, 평안북도 모두 대체로 흐리고 구름이 낍니다. 평양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 18도, 안주 아침에는 7도, 낮 기온 16도, 양덕 아침에는 1도, 낮에는 18도가 예상됩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은 8도, 낮에는 16도, 수풍 아침 7도, 낮 기온은 15도입니다. 중강 아침에는 0도, 낮에는 12도가 예상되고요. 강계는 아침에는 2도, 낮에는 14도입니다. 황해도 역시 구름 많고 흐립니다. 해주 아침 기온은 11도, 낮 기온 20도, 용현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은 20도, 개성 아침에는 9도, 낮에는 20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내일 하루 종일 구름 많고 흐린데요. 아침 기온이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은 6도, 낮 기온 18도, 장진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 12도, 해산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 12도, 풍산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 13도, 삼지연 역시 아침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고요. 낮 기온은 6도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는 지역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군요. 바다의 날씨 살펴봅니다. 동해북부 해상, 서해북부 해상도 모두 흐린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 사이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10월 10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최근 미국 정치단체에 사이버 공격을 가한 러시아에 대해 비례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시 언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기자들에게 러시아의 행동에 비례적인 대응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언스트 대변인은 다만 대응 범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앞서 지난 7일 러시아가 미국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가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 국가정보국과 국토안보부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민주당 전국위원회뿐 아니라 선거운동 관리들도 러시아 고위급 인사들이 주도한 공격을 받았다며 이메일 해킹 사건은 그중 일부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세르게이 키슬야크 주미 러시아 대사는 어제 미국의 한 대학 강연에서 이 같은 의혹 제기에 의구심을 나타내며 그간 미 정보당국이 제기한 각종 의혹들이 정확히 규정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러시아군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빅토르 포즈니히르 러시아 총참모부 제1국장은 어제 베이징에서 열린 안보회의에 참석해 미 국방부가 핵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방어망을 개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포즈니히르 국장은 또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는 상당 부분 공격형 무기들로 전환되고 있으며 선제 타격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포즈니히르 국장은 이어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전투기들이 시리아 알레포 반군 지역에 공습을 재개해 20여 명이 사망했다고 반정부 활동가 단체가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어제 공습은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정부가 지난주 민간인들의 무장 해제와 반군 장악 지역 탈출을 위해 공습을 줄일 것이라고 발표한 이래 가장 강력했다고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가 밝혔습니다. 아사드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민간인들은 정부의 발표를 대체로 무시했고 반군들은 이를 기만으로 규정했습니다. 한편 시리아 관영 산하통신은 반군이 알레포 서부 정부 장악 지역에 폭격을 가해 적어도 4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터키의 레셉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라크 모술 탈환을 위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과의 전투에 투입될 병력에 터키군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어제 이스탄불에서 순위파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라크 주둔 터키군이 모술 인근 기지에서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또 터키군은 이라크 시아파 정부의 명령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터키와 이라크 관계는 터키가 지난해 순위파 지역인 모술 북동부에 ISIL과 싸우는 지역군 훈련을 목적으로 병력을 파견하면서 긴장 상태로 치달았습니다. 터키는 모술과 인근 순위파 지역이 시아파 반군의 손에 들어가면 종족 간 폭력 사태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라크 북부 지역에서 ISIL과 싸우고 있는 쿠르드군이 최근 소형 무인기에 탑재된 폭탄 공격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쿠르드군은 당초 이 무인기가 ISIL이 지역 정찰을 위해 날린 것으로 추정하고 검색을 위해 진지로 가져갔다가 폭발을 일으켜 병사 2명이 숨졌습니다. ISIL이 무인기 속에 폭발물을 설치해 공격한 방식이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라크 주둔 미군 지휘관들은 ISIL이 지난달 소형 무인기를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폭발물 탑재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중국의 수십 개의 대형 기업들이 올해 2분기에 오염 기준치를 심각하게 초과했다고 중국 환경부가 밝혔습니다. 중국 환경부는 오늘 발표에서 북동부 산업지구 내몽골과 랴오닝성, 또 중국 최대 철강 생산 지역인 허베이성 등을 환경오염 최대 배출 기업이 위치한 지역으로 지목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55개 업체에 대해 강력한 관리 감독과 벌금, 생산량 규제 등 징벌적 조치들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